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근데 이제 요 단원이 조금 큰 단원이라서 자, 요번 시간에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요 단원 얘기, 일제강점기 얘기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 이제 1기, 2기, 3기에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단원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지금 요 첫 단원의 얘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재 우리 일제강점기 넘어온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야? 208페이지. 자,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 일제강점기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근대 개항기랑 현대사랑 여기가 좀 서술 방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단원 자체가 여러분 거기 기출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 단원은 무조건 많이 나오는 단원이야.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게 출제 문항 숫자를 떠나서도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910년대를 1기 보통 그 다음에 1920년대를 2기 그 다음에 1930년대를 3기 이렇게 보통 시기별로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보통은 3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3개의 시기 1기, 2기, 3기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예요. 됐죠? 자,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서 광복의 그날까지 해서 일단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근대 개항기는 60년대 대원군, 70년대 뭐 미션권과 개항, 그리고 이제 뭐 근대적 조약들, 그리고 80년대 초기화 정책의 추진, 그다음에 그 속에 갈등인 82년 임모군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야. 이거를 베이스로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위에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요 첫 단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단원의 키워드 먼저 해볼게요. 자, 1기 그러면 일단 자 무단통치입니다. 무단통치. 됐죠? 자, 그래서 이 어리버리한 조선놈들 시작할 때 아예 싹 밟아놓겠다는 거야. 밟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무단통치. 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육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관계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세계사적 보편성이야.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런데 우리는 일본한테 좀 심하게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처럼 당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또 시간도 35년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 근데 굉장히 심하게 당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 무단통치는 잠시 후에 제가 교재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헌병입니다. 헌병. 됐죠? 그러면 헌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헌병이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헌병이 뭐죠? 군인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헌병이랑 부딪힐 일도 없고 헌병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경찰을 헌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헌병 통치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 치안을 다 헌병이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말을 바꿔보면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뭐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군인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통치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에는 학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소리치는 순간 무조건 돌격 앞으로인 거야. 거기에 내 생각 따위는 없는 거야. 잠깐, 저는 이게 비탈길이라서, 저는 이런 거 뛰는 거 못해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손권해서 그냥 쏴도 돼요. 직결 처분 대상이야. 이해됐죠? 군대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놈들은 명령을 듣든가 아니면 죽든가. 이해됐죠? 이게 헌병경찰 통치야. 자, 두 번째. 2기가 되면, 그러나,
그 조선인들의 이제 엄청난 반발. 그래서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들도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애들 아주 어리버리하고 싹 다 밟아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들의 저항이 장난이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세계사적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전체가 좀 평화 모드, 비폭력, 그리고 뭐 사회주의 국가도 막 출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그 나이쇼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바뀌면서 조금 민주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야. 우리의 포괄적 통치가 사실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이 포괄적 통치가 오히려 조선 애들의 단결을 강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고급 통치 방식으로 바꿔요. 자, 이게 뭐냐면 이른바 문화 통치입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이죠. 문화 통치의 핵심은 유화 정책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이 안에 내면은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뭐야? 유화 정책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이걸 왜 기만적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야 우리도 이제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좀 잘 지내자. 니네들도 니네 의견 얘기하면 우리가 좀 잘 들어줄게. 뭐 이렇게 좀 바꾸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조선민족 내부에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화통치의 가장 핵심은 조선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간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간 분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겠다는 이 문화통치는 상당히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 통치 방식은 일본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신학로 개척 이후에 제국주의 뭐 일본 국가라고 했던 그 라틴 애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후발주자였던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또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이 라틴의 통치 방식이 만약에 무단 통치였다면 영국식 통치 방식은 조금 더 세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유화 정책을 섞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친형적 식민지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이 그 인도를 경영할 때 보면 인도는 엄청난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 그러잖아. 그래서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그냥 크게 한 거야. 실제로 수드라만 막 열 몇 개 계층이 있고 막 그래요. 뭐 아예 막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도 있어. 터치도 해서는 안 되는. 됐죠? 막 더러운 게 없는. 무슨 코로나 환자야?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계층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브라만 가장 높은 계층, 그리고 좀 사는 애들, 인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가진 자들의 자제들 중에 좀 똘똘한 애들, 이런 애들을 영국 애들이 찍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 유학을 시키는 거야.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유학을 시킨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다 줘가지고 인도로 다시 보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인도 민족을 배신하고 완전히 뭐 영국 편에 서고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영국한테 우호적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국 유학파잖아. 내가 젊은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잖아.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부했는데 내가 거기서 학위도 땄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할 거 아니야. 맞죠? 거기다가 내 친구들 영국 애들 많잖아. 그리고 영국에서 인도와는 다른 조금 더 발전된 선진 문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젖어든다니까. 아니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됐죠? 이렇게 인도 안에서 친형적인 인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족 내부에서 아주 친일적 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이제 조선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통치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 이광수나 최린이나 최남선이나 이런 이제 친일파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친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일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친일파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게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은 오히려 일본인들은 이해를 했다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걸.
왜냐하면 저기 일본 놈들이잖아. 그런데 조선인 중에서 더 친일적인 조선인들이 등장한다고. 그럼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조선인들은 정말 크게 실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쟤들은 일본인이잖아. 근데 너는 조선놈 아니냐. 그런데 너 왜 일본놈보다 더 악랄하게 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조선인이 진짜 친일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인이 안 하는 짓도 한다니까. 이게 한번 그쪽으로 완전히 가고 나면 여러분 더 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제강점기에 진짜 막 이제 혈서로 해가지고 막 쓰고 이런 애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날 그게 조선인들이 일본 애들은 혈서 안 쓴다니까. 자기 원래 일본인이잖아. 근데 조선인인데 정말 나는 천황한테 충성한다. 나는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다.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오바를 하는 거야.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민족의 자긍심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조선인인데 마치 일본 놈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조선인은 뭐라고 생각했어? 이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거야. 이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보면서 그 친일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문화통치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일본이 3기에 또 왜 바꾸냐? 왜 바꾸냐면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1931년에 이들이 만주에 대한 본격적 침공을 시작하거든요. 이러고 나면 이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 속에서 문화통치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3기가 되면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얘들 대단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방식은 이거잖아. 유태인이 인종의 쓰레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그리고 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류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 아리아인의 순수 혈통 들이 저 쓰레기들을 지구에서 없애야 한다. 그래서 뭐 아우슈비츠니 뭐 이런 게 막 만들어가지고 아우슈비츠로 여러분 독일에 있지 않아. 폴란드에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유태인들은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막 이제 집어넣고서는 막 그냥 도켓으로 막 그냥 죽이고 막 파묻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대학살 하잖아. 근데 일본은 그건 아니야.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조선인이라는 생각만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말살통치.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본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가 내선, 일체. 됐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일본, 선은 조선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되면 1910년에 대한제국을 다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조선으로 바꿉니다. 일본이. 됐죠? 근데 이때 일제강점기에 썼던 조선은요. 국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공식적 주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조선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뭐 호남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지명이잖아요. 지명.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 그래서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일선 동조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때 갑자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얘네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황국신민화라 그래요. 황국신민화. 그러니까 너희 반도인들도 전부 우리의 텐노의 자랑스러운 신민들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 우리가 남이가. 갑자기 이건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뭐예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내 말을 좀 들어줘야 한다야. 왜? 우리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족말살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엄청난 대륙과의 전쟁에 조선인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옆집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라고.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단통치, 민족발살통치.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적으로 세부 사항들은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경제. 사실은 경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경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자, 1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교재에다 다 체크할게요. 1기는 땅. 그래서 1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 됐죠? 1기는 뭐 뺏어간다고요? 땅. 자, 그리고 두 번째 1기는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와서 무슨 뭐 헌병 경찰복 입고 똥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재정 확보하는 거야. 재정. 식민지에서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1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기는 자, 쌀.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 됐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쌀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쌀 많이 사갔잖아.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원래 쌀 많이 가져갔는데 얘네들 무슨 놈이 이렇게 쌀만 처먹어?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러냐면 이 이유가 한반도를 보면 없습니다. 모순이 일본에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본이 산업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내부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근데 이 모순을 한반도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동반하거든요. 도시화. 근데 초기의 도시화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 뭐냐면 이촌 향도야. 여러분 이촌 향도가 뭐죠? 농촌에서 이사를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 도시를 향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촌 인구가 줄죠. 근데 이 농촌 인구는 다 도시로 갔잖아. 근데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식량 생산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인구의 숫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시화 초기에 나타난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식량 생산은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식량 생산이 줄었잖아. 그런데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때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됐죠?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 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일본 내부에서 뭐라고요? 인구는 느는데 식량 생산은 줄잖아.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 뭐가 돼?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깨지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 1920년대가 되면 이 결과 쌀폭동이 일어나요. 쌀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일본 내부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 와서 해결하겠다? 식민지 한반도에서 해결하겠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래서 산미식 계획, 그리고 배경은 일본의 산업화. 이게 20년대 중요한 거예요. 자, 30년대 갈게요. 30년대는 민족말살 통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크게 이제 축이 두 개인데 30년대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쌀, 그리고 30년대는 몽땅이야. 몽땅. 됐죠? 눈에 보이는 거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근데 이 30년대는 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31년 만주사변. 됐죠? 만주사변 이후. 자, 그리고 또 하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해서 자, 경제수탈은 전쟁을 축으로 해서 만주사변 이후에 남면 북양 정책, 그리고 북쪽에 공업화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 때는 정말 이게 몽땅입니다. 여기에서 중일전쟁 때 얘네들이 미쳐날 때예요. 이게 국가총동원령. 됐죠? 그래서 자, 국가총동원 법을 제정한 다음에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심화되지만 정말 얘네들이 극한으로 가는 건 언제다? 중일전쟁.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2기, 3기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장전기 넘어가면 요 첫 단원이 끝나고 요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대응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응이 항상 어떻게 이루어진다? 똑같이 10년 단위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조건 10년이야. 자, 그런데 요건 어떻게 갈 거냐면 국내 대응, 국내, 그리고 국외 대응.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년대 국내 대응, 20년대 국외 대응, 30년대 국내 대응, 30년대 국외 대응.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10년 단위로 해서 물론 이제 여기 3기는 10년은 아니죠. 그렇죠? 뭐 한 15년쯤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1910년대 우리 이제 오늘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음 강의에서 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제강점기 여러분 정리하실 때 이렇게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